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렉 컨버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 서비스로 유명한 그리고 게임 서비스로 유명한 네오위즈로 공동 창업을 해서 첫 번째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 책에다 가져다 대면 소리가 나는 수리펜, 공책에다 쓰면 바로 디지털화되는 네오 스마트펜 N2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 네오렉 컨버전스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썼습니다만, 그쵸? 창업을 하고 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시련을 겪었고요. 그리고 극복하는 얘기를 2번 해봤으니 그 스토리를 소개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목을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창업 스토리는 카이스트 전산과에 재학하던 재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룸메이트였던 친구와 더불어서 예비 창업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창업자 모임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기획을 하고 서비스를 해보면서 그게 훗날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네오위즈라는 회사는 당시에 이른바 사업 아이템이죠. 사업 아이템으로 푸시 서비스라는 서비스로 창업을 했습니다. 푸시 서비스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스크린 세이버 아시죠? 스크린 세이버에서 그 정보들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전용 클라이언트에서 그 정보들이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시에 서비스를 기획했고 그 서비스의 이름은 라이브캐스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이브캐스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대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한 게 당시에는 인터넷 접속이 모뎀이었거든요. 전화 접속이었습니다. 지금 기가비트 인터넷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가비트 인터넷보다 10만 배 느렸습니다. 10만 분의 1밖에 속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다운로드하고 텍스트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림을 다운로드를 받는데 무한정 기다려야 됐고, 더군다나 종량제 전화 접속이라 분당 20원씩인가요? 3분의 20원씩인가 계속 요금을 내야 되는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처음에 창업 아이템을 골랐을 때는 미국에서 포인트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었고 USA Today 같은 매체에서도 푸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전용선을 쓰는 전용 인터넷선입니다. 전용 인터넷선을 쓰는 미국의 회사에서들조차도 포인트캐스트를 퇴출하자는 운동이 일 만큼 당시에 인터넷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세계에서 최악인 탑 10의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캐스트라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보통 벤처 창업을 하면 첫 번째 시련을 겪고 첫 번째 아이템이 굴곡을 겪게 되면 보통은 다 해산하고 해체되고 또 다른 아이템을 찾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게 문제가 뭔지를 꼼꼼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정보인 하이퍼링크를 누르거나 뉴스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원클릭 이라는 서비스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원클릭 인터넷 접속 서비스라는 거를 라이브캐스트에 연이어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원클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모뎀 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TCP/IP를 설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TCP/IP 설정도 복잡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요. 당시에는 게이트웨이 설정해야 되죠. DNS 설정해야 되죠. 설정을 다 해놓고 나면 바로 접속이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 메뉴를 1번 누르고 엔터 누르고 2번 누르고 엔터 누르고 3번 누르고 엔터 눌러야 접속이 됩니다. 그걸 한 번에 자동으로 접속시켜줄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접속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더니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메일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원클릭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사업의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의 기반을 가지고 세이클럽, 그 다음에 아까 아바타라는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요. 아바타라는 서비스를 세이클럽에서 세계 최초로
유료화시키면서 또 한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벅스뮤직도 서비스를 했었고요. 일본과 유럽,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리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지 않은 상장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글로벌 서비스화된 네오위즈를 겪고 오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 사이에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다시 굴곡이 있었고 또다시 그걸 극복했고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창업자들이 나중에는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각각의 멤버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고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나서야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여기가 제 첫 번째의 창업 스토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소개를 받았을 때처럼 메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의할 때도 보통 보면 공책을 한 10페이지 넘게 쓰고요. 근데 그 공책에 썼던 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제가 모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오 스마트펜 N2라는 제품을 가지고 제품도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오 스마트펜 N2의 태초가 되는 기술은 제가 네오위즈 재팬의 대표 시절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준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선이 길다랗게 연결된 어떤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같은 코드를 읽어서 PC에 저장된 가격 정보나 그다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거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미 QR코드나 바코드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QR코드나 바코드는 1960년대부터 나왔던 기술이고요.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기술은 별로 효용이 없다 하고 접어뒀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모를 하면서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이 기술을 코드가 아니라 코드를 좌표로 바꿔보자. 그리고 선이 달린 적외선 카메라를 볼펜으로 바꿔보자. 이러면 볼펜이 좌표 위를 흘러서 따라가게 되면 손으로 기록해놨던 것들이 전부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큰 꿈을 꾸게 됐었습니다. 만년필이 100몇십 년 전에 나왔고 샤프 펜슬이 100년 전에 나왔고 볼펜도 대충 그때쯤에 나왔는데요. 그때 일으켰던 필기구의 혁명처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되면 이거는 또 다른 필기구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거다 해서 펜의 역사를 바꿔보자고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당시에 네오위즈 재팬의 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에서 쭉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한국, 중국 중에서 어디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를 검토를 했었고 굉장히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기술 자원들이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신제품 좋아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론치를 해보자 해서 한국에서 창업하게 됩니다. 물론 네오위즈를 창업을 할 때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좋아서 창업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창업했습니다. 이미 창업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스터디는 많이 끝내놨었고요. 그리고 제안서를 썼고 그 쓴 제안서를 가지고 대기업들, 교육업체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사전 영업을 했죠. 사전 영업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인터넷 기술이 기반인 사람인지라 하드웨어 기술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걸 뭉치면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술을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기술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던 외국 회사의 기술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막 준비를 했는데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넘어가서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사전 영업을 다 해놨는데 사전 영업된 것도 이제는 다 뭉그러지는, 이게 엎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상의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창업한 친구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친구들하고 내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하드웨어는 생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원천 기술부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일에 제가 네오이즈 때의 경험이 없었다 하면 그러면 이거는 안 될 거니까 빨리 접자라고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의 생각, 동료들의 생각들을 모으면서 그러면서 저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 기술도 확보하게 됐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ASCS 센터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때 느낀 것은 뭐였냐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할 때는 한 발을 먼저 가보자. 한 발을 먼저 가면 그러면 목표에 어쨌든 좀 더 가까이는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보이는. 그리고 뭐든 빨리 결정을 하고 대신 결정을 할 때에는 사람들하고 많은 토의를 하자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내재화했고 그 내재화된 기술은 수많은 특허들을 가지게 됐고 동시에 기술의 영예인 장영실상을 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장관님들, 대통령께서 오시고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요. 디자인 역시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기술 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있죠.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을 내재화해놓고 제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빵빵하게 나는 소리펜 만들었고요. 그 공책위에 쓰면 정말 글자가 잘 나오는 펜 만들었고요. 다 만들었는데 안 팔립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리고 네오이즈를 했을 때의 경험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팔립니다. 마치 산업혁명 당시에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찍어 놓으면 팔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찍어 놓으면 팔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들도 다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달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좋은 제품들은 넘쳐나는데 좋은 기술들이라고 해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팔리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술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신감은 또 어디론가 가고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다시 머리를 모으고 냈던 결론이 그러면 전시회를 한번 가보자. 대신 하려면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자. 월드 IT쇼라는 국내 최대 전자전시회가 있습니다. 월드 IT쇼에서 그래 중소기업 중에서 제일 큰 부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SKT 이런 대형 통신사들을 빼놓고 중소기업 중에서 제일 큰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회사의 신뢰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다시 투자를 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홍보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기획, 개발, 심지어 CSA에서 생산까지 그 전시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데 노력을 했고요. 계약을 따게 되고 계약이 한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소한 분야의 제품을 만들면 이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제품을 채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생소한 제품들은 채용을 잘 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럴 때는 선행 투자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right place에 정말 적절한 장소에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신뢰를 처음 쌓고 나면 그게 마치 마중물처럼 돼서 그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 생소한 제품들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조직의 불협화음도 늘 반복되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격적인 마케팅, 조직의 불협화음들도 극복을 하고 마케팅의 위기도 극복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신뢰를 쌓게 됐고 그리고 계약도 체결을 하고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술 창업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에서 창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술자만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케터도 회사에 있고요. 디자이너도 있고 생산도 있고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조직은 각각의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달라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반복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고 하는 과제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친구들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가 아무리 커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짧게 네오위즈와 네오랩 컨버전스라는 회사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랩 컨버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오랩 컨버전스라는 회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에다 가져다 대면 책이 소리를 내는 듯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주고 있고요. 공책에다 쓰면 그 공책에 쓴 내용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디지털화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반복된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국내의 대형 출판사 대부분과 소리펜 그리고 스마트 교구들의 공급을 하는 회사가 됐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에다 가져다 대면 영어도 얘기해 주고요. 어린이들이 잘 때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쏘면 천장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천장이 갑자기 동화책이 되기도 하는 디바이스들, 이런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네오랩 컨버전스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네오 스마트펜 N2는 론치를 한 지 18개월, 1년 반쯤 됐습니다. 1년 반쯤 전에 론치를 했고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온라인 쇼핑몰뿐만이 아니고 교보문고, 하트렉스 이런 데 가셔서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신동일 소장님의 책과 펜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수의 디자인상, 기술상을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이루게 됐고요. 세계 최대의 노트 회사인 몰스킨, 세계 최대의 그 노트 회사인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서 올 5월에 뉴욕과 밀라노에서 동시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험서 그리고 학교의 교육 현장들에서도 학생들이 필기한 내용을 선생님께 전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숙제한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좋은 솔루션으로 퍼지고 있어서 일본을 필두로 해서 중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창업을 한다면 하고, 제가 다시 또 창업을 한다면 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마치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 조심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불 조심하고, 이런 말씀이랑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제 관점에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양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말씀 많이 합니다. 저는 기술자거든요. 이번이 제 4회 꿈톡쇼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제4회 전국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그 알고리즘으로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기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책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거꾸로 인문학도들한테는 기술을 알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당을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요리사는 못 될지언정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업의 본질인 뭔가를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의 본질인 기술을 아무리 잘 알아도 계산을 못하면 그러면 회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양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생각의 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비전이나 미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을 볼 때 저희는 항상 그 피면접자들한테 질문 시간을 오히려 거꾸로 한 30분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해오는 걸 보면 거꾸로 저희가 피면접자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시 나눌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볼 때도 비전이 뭔가요?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기업에서 어떤 경영 판단을 할 때 근간이 된다는 생각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영자, 창업하는 사람들도 생각의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축이. 그 축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본질을 파악한 걸 다시 구체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물의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물에서 보이는 현상이라는 건 저하고 맞지 않은 어떤 구체화된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화된 본질, 사물의 현상만을 가지고 그걸 자기 기업이나 자기 일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매일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구체화된 본질인 현상을 보고서 다시 추상화해서 본질 레이어까지 끌어올리고요. 본질 레이어에서 자기한테 맞게 옆으로 수평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구체화를 시켜서 자기한테 맞는 현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굉장히 높이 원대하게 꾸시고요. 그 다음에 꿈의 중간 단계에 이르는 단계들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하고 공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공상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달나라에서 한 100년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공상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이런 것도 공상일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이 꾸는 꿈, 특히 창업자가 꾸는 꿈이라는 것은 중간에 단계들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탑다운도 좋고 바텀업도 좋습니다. 바텀업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원을 가지고 뭘 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뭘 해서 그 다음 무슨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귀납적인가요? 그 바텀업으로 꿈을 설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를 이루겠다. 10년 안에 뭘 하겠다. 20년 안에 뭘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뭘 해야지.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지.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중간 단계를 설계할 수 없는 꿈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공상은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더우니까 물 조심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불 조심하고 라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변에 있는 인재 풀을 굉장히 잘 만들어 둬야 되고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시뮬레이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스타벅스의 창업자는 매번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는 거를 자기 평생의 약속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약속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의 연을 맺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휴먼 리소스, 휴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까지가 돼야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종합을 해보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술 창업을 하시려면 기술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자는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간중간 단계를 설계를 하셔서 설계된 단계에 인재를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창업을 2번을 했고 지금도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창업은 올해로 딱 20년째 됩니다. 1997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는 분들이 창업을 하면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벌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창업을 하시면 굉장히 고독할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창업한 친구들, 저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네오위즈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면 친구이긴 하나 대표님한테 리더한테 가서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재팬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제가 비록 한 기업 한 회사의 대표이긴 했습니다만 동료들이 있었고요. 친구들하고 상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창업을 하고 나면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디 가면 경쟁사에 퍼질까 싶어서도 얘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쫀쫀해질까 봐 얘기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회사 내에 있는 멤버한테는 얘기 못하고 친구한테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선배한테 얘기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독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한다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후배가 있으면 일단 하지 마 부터 얘기합니다. 일단 하지 말고 이 단계들을 좀 거쳐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전부 다 오가 나오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요, 창업을 해서 고독한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고독하다고 얘기를 하는 대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혼자 외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혼자 스스로 이러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집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가보면 월요일 아침마다 외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크게 외치면, 그러면 이 외친 소리가 우주 저 끝에 가서요, 메아려 쳐서 자기 자신한테 또 옵니다. 그러면 이걸 공명하게 되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독할 거니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업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견디시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윤택해지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